12월 7일 밤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집을 떠나 대피소로 향했고 양측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는 서로가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였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2월 8일 아침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와 스웨덴 그리펜이 캄보디아 군사시설을 향해 출격했습니다. 캄보디아는 BM-21 다연장 로켓포로 맞섰고 태국 영토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근처에도 로켓이 날아들었고 학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양측 모두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항상 보통 사람들입니다. 태국 쪽에서만 40만 명, 캄보디아 쪽에서 5만 5천 명, 거의 50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등지고 임시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불이람의 한 대피소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운 아이들과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충돌은 7월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5일간의 전투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10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표면적 이유는 지뢰입니다. 11월 태국 군인이 국경에서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휴전협정을 어기고 새로 지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프레아 비에아 사원 0년된 이 사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입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지역을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역사적 자존심과 현실 정치가 얽힌 이 분쟁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불균형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25위입니다. 캄보디아는 95위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극명합니다. 태국 총병력 60만 명, 국방예산 연간 57억 달러, 캄보디아 총병력 23만 명, 국방예산 8억 달러. 특히 공군력에서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태국은 F-16 전투기 50여 대, 스웨덴 그리펜 11대, 거기에 조기경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실전 배치 가능한 전투기가 사실상 없습니다. 노후 헬기 16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상에서 BM-21 로켓포로 포격을 가하는 것. 하지만 태국 F-16이 출격하자 캄보디아는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측과 그렇지 못한 측의 전쟁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타격에 가깝습니다. 12월 9일 태국 언론은 자국 공군이 캄보디아 오다르 민체이주의 카지노 시설을 폭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군은 이곳이 캄보디아군의 무기 저장소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태국 해군도 참전했습니다. 뜨라주에서 캄보디아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해병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태국 공군력의 한 축을 이루는 장비 중에 한국산 훈련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카이 T-50 골든이글입니다. 태국은 현재 T-50TH라는 이름으로 12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훈련기지만 실전에서는 경공격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20mm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고 공대지 미사일도 탑재 가능합니다. 이번 충돌에서 T-50이 직접 투입됐는지는 명확히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이 기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방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 전투기 12대를 운용 중입니다. 이 기체는 T-50의 전투형 버전으로 2017년 실제로 민다나오 섬에서 테러리스트 은신처를 공격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필리핀 공군 역사상 최초의 제트 전투기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베트남은 2025년 8월 한국과 K9 자주포 20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 베트남이 한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9 자주포는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자주포로 사거리는 40km입니다.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해온 베트남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공급이 어려워졌고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긴장 속에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거나 협상 중입니다. 왜 이들은 한국을 선택할까요? 첫째,
성능 대비 가격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둘째, 납기 속도입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을 3년 만에 인도받았습니다. 독일제 전차는 같은 수량을 받는데 9년이 걸립니다. 셋째,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중국산은 신뢰가 부족합니다. 러시아산은 이제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한국은 기술력은 검증됐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우고 베트남이 K9을 사고 필리핀이 FA-50을 날리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상대하기 위한 걸까요?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다각화를 추구합니다. 한국은 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안보 구도의 변화이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9위입니다. 2020년에는 30억 달러였으니 4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등 주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이 무기들은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K9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사용됐고 그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토 국가들이 잇따라 주문을 넣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파는 무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태국이 우리 훈련기를 보유하고 그걸로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그 조종사가 캄보디아를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무기를 팔았으니까요.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산업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방산은 경제의 한 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집을 파괴하고 누군가의 가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무기를 파는지, 그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무기 수출 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인권 탄압 국가, 분쟁 지역, 테러 지원국에는 원칙적으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라는 말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기는 결국 쓰인다는 것입니다. 훈련기든 전투기든 자주포든 결국 누군가를 겨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평화도 생각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무기를 파는 나라가 평화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책임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부모들은 일터를 잃었습니다. 전쟁은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고통받는 건 보통 사람들입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기술력의 결과이고 우리 산업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날아가는 곳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군사 지형이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평화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균형 감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